폭풍우가 몰아치는 밤, 청담동의 최고급 저택은 외부의 혼돈과는 대조적으로 섬뜩할 만큼 고요했다. 거대한 통유리창 밖으로 번개가 밤하늘을 가를 때마다 잠시 드러나는 정원은 완벽하게 관리되어 있었지만 그 아름다움 속에는 어떠한 온기도 느껴지지 않았다. 이 집의 안주인 서유진은 차갑게 식은 차를 앞에 두고 서재의 거대한 원목 책상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JQ 그룹의 분기별 재무 보고서가 들려 있었지만 그녀의 시선은 굳게 닫힌 서재 문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녀의 남편, 대한민국 재계를 호령하는 JQ그룹의 총수 강지훈, 그는 몇 시간째 자신의 집무실에서 나오지 않고 있었다. 최근 며칠간 그를 감싸고 있던 냉기는 단순한 부부간의 권태기를 넘어선 마치 칼날 같은 예리함과 적의를 품고 있었다. 유진은 그 이유를 알지 못했다. 그녀는 언제나처럼 그의 완벽한 아내이자 JQ그룹의 그림자 속 조력자로서 자신의 역할을 다해왔을 뿐이었다. 그녀의 날카로운 사업 감각은 과거 여러 차례 JQ그룹을 위기에서 구해냈지만 세상은 오직 강지훈의 성공만을 기억했다. 서재 문이 소리 없이 열리고 그림자처럼 나타난 강지훈의 모습에 유진은 저도 모르게 몸을 떨었다. 그의 잘생긴 얼굴은 분노와 경멸로 차갑게 굳어 있었고 그가 손에 들고 있는 서류철에서는 불길한 기운이 뿜어져 나왔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서류철을 유진의 앞으로 던졌다. 종기들이 어지럽게 흩어지며 책상 위로 쏟아졌다. 그것은 경쟁사인 태성그룹과의 기밀 유출 내역, 그리고 거액의 자금이 해외 계좌로 송금된 내역을 담은 조작된 증거들이었다. 이게 다 뭐야? 지훈 씨 유진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지만 그녀는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다. 그녀는 흩어진 서류들을 천천히 살펴보았다. 모든 증거는 교묘하게 그녀를 가리키고 있었다. 그녀의 개인 이메일, 서명, 그녀만이 아는 자금 이체 패턴. 그것은 그녀를 너무나도 잘 아는 누군가가 심혈을 기울여 만든 함정이었다. 유진의 머릿속에 한 사람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강지훈의 비서이자 그의 내연녀인 오수민. 강지훈은 차가운 조소를 머금은 채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이제 와서 모르는 척할 건가? 내 뒤에서 이런 짓을 벌이면서 감히 내 안에 행세를 해왔단 말인가? 당신의 그 위선이 역겹군. 그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의심이나 동요도 없었다. 그는 이미 모든 것을 믿고 있었다. 아니, 믿기로 결정한 상태였다. 그의 자존심과 오만함은 아내의 배신이라는 시나리오를 한치의 의심도 없이 받아들였다. 유진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두려움에 떨지 않았다. 대신 깊은 슬픔과 처절한 실망감이 자리 잡았다. 이건 함정이에요. 오수민, 그 여자가 꾸민 짓이라고요. 당신은 나를 믿지 않는 건가요? 우리가 함께한 세월이 있는데 어떻게 이런 종이 쪼가리들을 나보다 더 믿을 수 있죠? 그녀의 호소는 차가운 벽에 부딪히는 공허한 메아리 같았다. 강지훈은 오히려 그녀의 반박을 유죄의 증거로 삼았다. 수민 씨는 나에게 모든 것을 경고했어. 당신의 탐욕과
질투심에 대해 나는 그녀를 믿지 않았지. 내 아내를, 내가 선택한 여자를 의심할 수는 없었으니까. 하지만 결과는 어떤가? 나는 완벽하게 바보가 됐군. 그는 스스로의 어리석음을 탓하는 듯 말했지만 그 분노의 화살은 오롯이 유진에게 향해 있었다. 그는 유진의 팔을 거칠게 붙잡았다. 그의 소나귀 힘은 그녀의 뼈를 으스러뜨릴 듯 했다. 지금 당장 회사로 가야겠어. 이사들 앞에서 당신의 죄를 직접 밝히고 모든 것을 바로잡아야겠다. 그의 말은 이성적인 해결책처럼 들렸지만 그의 눈빛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그 눈에는 이성을 마비시킨 분노와 파괴적인 충동만이 가득했다. 밖에서는 빗줄기가 더욱 거세지며 창문을 미친 듯이 두드렸다. 마치 세상의 종말을 예고하는 듯한 밤이었다. 유진은 저항했지만 그의 힘에 이끌려 속수무책으로 저택 밖으로 끌려 나갔다. 차가운 밤 공기와 빗줄기가 그녀의 뺨을 때렸다. 강지훈은 그녀를 자신의 차 조수석에 거칠게 밀어 넣었다. 차 안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두 사람 사이에는 침묵만이 흘렀다. 자동차는 포효하듯 시동을 걸고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도심을 벗어난 차는 인적이 드문 해안 도로를 향해 질주하기 시작했다. 유진은 그제야 깨달았다. 그는 그녀를 회사로 데려가는 것이 아니었다. 이것은 처형을 향한 마지막 여정이었다. 지훈 씨, 제발 정신 차려요. 이건 당신이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유진이 애원했지만 그는 운전대만 잡은 채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의 옆모습은 마치 대리석 조각상처럼 아무런 감정도 드러내지 않았다. 파도가 절벽에 부딪혀 부서지는 소리가 점점 더 가까워졌다. 유진은 안전벨트를 움켜쥐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그녀는 뱃속에 있는 작은 생명의 존재를 아직 그에게 말하지 못했다. 차가 급격히 속도를 높이기 시작했다. 절벽의 끝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바로 그 순간 강지훈은 믿을 수 없는 속도로 자신의 안전벨트를 풀고 운전석 문을 열었다. 그리고 유진을 향해 마지막 말을 던졌다. 배신자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어. JQ는 내가 지킨다. 그는 차가 절벽 끝을 향해 날아오르기 직전 자신의 몸을 밖으로 던졌다. 유진의 비명은 천둥 소리와 파도 소리에 묻혀버렸다. 자동차는 가드레일을 찢고 공중으로 솟구쳤다. 짧은 순간 유진의 눈에는 자신을 차갑게 내려다보는 강지훈의 모습과 그를 향해 달려오는 또 다른 차의 불빛, 그리고 그 차에서 내리는 오수민의 미소 짓는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그리고 칠흑 같은 바다가 그녀를 삼켰다. 차가운 물이 폐부로 밀려 들어오는 고통 속에서 유진의 의식은 단 하나의 생각에 사로잡혔다. 복수, 반드시 살아남아 저들에게 지옥을 보여주리라. 차가운 바닷물이 순식간에 차 안으로 밀려 들어왔다. 유진은 깨진 유리창 사이로 쏟아져 들어오는 물의 압력에 숨을 쉴 수 없었다. 극심한 충격으로 온몸의 뼈가 부서지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다. 하지만 그보다 더 그녀를 잠식한 것은 배신감이었다. 사랑했던 남편,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도왔던 그가 자신을 죽음으로 내몰았다는 사실, 그리고 그 옆에서
승리의 미소를 짓던 오수민의 얼굴이 눈앞에서 아른거렸다. 의식이 희미해져 가는 순간 그녀는 본능적으로 배를 감싸 안았다. 아직 세상에 태어나지도 못한 작은 생명, 이 아이만큼은 지켜야 했다. 그것이 그녀에게 남은 마지막 삶의 이유였다. 유진은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 안전벨트 버클을 풀려고 애썼다. 하지만 자체는 이미 깊은 바닷속으로 빠르게 가라앉고 있었고 수압 때문에 문은 열리지 않았다. 절망이 그녀의 심장을 올가매는 순간이었다. 그때 무언가 단단한 것이 그녀의 손에 잡혔다. 사고의 충격으로 부서진 좌석의 쇠 파이프였다. 그녀는 그것을 쥐고 미친 듯이 옆 유리창을 내리쳤다. 몇 번의 시도 끝에 유리가 거미줄처럼 갈라지며 구멍이 뚫렸다. 유진은 그 좁은 틈으로 필사적으로 몸을 빼내려 했다. 차가운 바닷물이 그녀의 몸을 얼어붙게 만들었지만 아이를 지켜야 한다는 일념이 그녀에게 초인적인 힘을 주었다. 마침내 차에서 빠져나온 유진은 수면을 향해 헤엄치기 시작했다. 하지만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는 그녀를 가만두지 않았다. 거대한 파도가 그녀를 집어삼키고 사방으로 내동댕이 쳤다. 어디가 위이고 어디가 아래인지 분간할 수 없었다. 체력은 바닥났고 몸은 납덩이처럼 무거워졌다. 이제 끝이라고 생각한 순간 저 멀리서 희미한 불빛이 보였다. 낡은 어선에서 새어 나오는 불빛이었다. 그 불빛은 그녀에게 마지막 희망이었다. 유진은 남은 모든 생명력을 끌어모아 불빛을 향해 팔을 뻗었다. 그리고 그녀의 의식은 깊은 어둠 속으로 완전히 가라앉았다. 그녀가 다시 눈을 떴을 때 코끝을 찌르는 것은 비릿한 생선 냄새와 낡은 나무 냄새였다. 그녀는 낡고 좁은 선실한 작은 침대에 누워 있었다. 삐걱거리는 배의 움직임이 그녀가 아직 살아있음을 알려주었다. 얼굴에 깊은 주름이 팬 노인이 그녀의 곁에서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다. 그는 유진이 깨어난 것을 보고는 퉁명스럽게 물었다. 정신이 드시오. 무태서 무슨 험한 일을 당했길래 그 꼴로 바다에 빠져 있었소. 그의 말투는 무뚝뚝했지만 그가 건네주는 따뜻한 미역국에서는 진한 온정이 느껴졌다. 유진은 그가 자신을 구해준 생명의 은인임을 직감했다. 유진은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지 않았다. 대신 기억을 잃었다고 거짓말을 했다. 강지훈과 오수민이 그녀가 살아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이번에야말로 그녀와 뱃속의 아이를 확실하게 죽일 것이 분명했다. 그녀는 세상에서 완벽하게 사라져야 했다. 그녀의 이름. 서유진은 그 폭풍우 치던 밤 차가운 바닷속에 수장되었다. 이제 그녀에게는 오직 복수를 위한 새로운 삶만이 남아 있었다. 노인은 그녀를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는 외딴 섬에서 홀로 살아가는 어부였다. 그는 유진에게 작은 거처를 마련해 주었고 그녀가 몸을 추스를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몇 달 후 유진은 병원도 아닌 노인의 작은 집에서 3명의 아이를 낳았다. 아들 2, 딸 1. 기적처럼 건강하게 태어난 아이들은 그녀의 삶의 전부가 되었다. 그녀는 아이들을 굽도록 얼굴을 보며 굳게 맹세했다. 언젠가 서울로 돌아가 강지훈과 오수민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고
그들이 자신에게 주었던 고통을 몇 곱절로 되돌려 주겠다고. 그녀는 첫째 아들에게 하늘이라는 뜻의 하준이라는 이름을, 둘째 아들에게는 지혜롭다는 뜻의 지후라는 이름을, 그리고 막내딸에게는 별처럼 빛나라는 뜻의 서아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아이들은 그녀의 희망이자 복수의 칼날이었다. 그녀는 아이들을 세상에서 가장 강하고 똑똑하게 키워낼 것이라 다짐했다. 강지훈이 쌓아 올린 거짓의 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존재들로 말이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갔다. 아이들은 무럭무럭 자라며 놀라운 재능을 보이기 시작했다. 하주는 아주 어릴 때부터 기계와 컴퓨터에 비범한 재능을 보였다. 그는 낡은 라디오를 분해하고 조립하는 것을 시작으로 노인이 어디선가 주워온 고물 컴퓨터를 스스로 고쳐 인터넷에 접속하는 법을 터득했다. 그는 가상의 공간 속에서 세상을 배우고 자신의 능력을 키워나갔다. 그의 손가락은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었고 세상의 어떤 방화벽도 그에게는 단순한 문처럼 보였다. 지우는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능력이 있었다. 그는 말보다 표정과 몸짓을 통해 상대방의 감정과 의도를 정확히 파악했다. 그는 섬을 방문하는 몇 안 되는 외지인들과의 짧은 대화만으로도 그들의 성격과 비밀을 알아맞혔고 그의 통찰력은 어른들도 혀를 내두를 정도였다. 유진은 그에게 심리학과 협상에 관한 책들을 구해다 주었고 그는 스펀지처럼 모든 지식을 흡수하며 자신의 재능을 날카롭게 벼렸다. 막내 서아는 숫자에 대한 천재적인 감각을 타고났다. 그녀는 복잡한 암산을 순식간에 해냈고 주식시장의 흐름이나 경제 지표의 변동을 본능적으로 이해했다. 유진은 그녀의 재능을 보고 강지훈의 심장을 겨눌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임을 직감했다. 유진은 자신의 과거 경험과 지식을 총동원하여 서아에게 금융과 경제를 가르쳤다. 서아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월스트리트의 베테랑 분석가처럼 시장의 흐름을 읽어냈다. 유진 자신도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낮에는 아이들을 돌보고 밤에는 노인의 낡은 컴퓨터 앞에 앉아 세상의 정보를 수집했다. 그녀는 JQ 그룹의 동향을 하루도 빠짐없이 체크했고 강지훈과 오수민의 모든 움직임을 감시했다. 오수민은 유진이 죽은 후 예상대로 강지훈의 아내 자리를 차지했다. 그들은 언론 앞에서 완벽한 부부인 척 연기했지만 유진은 그들의 관계가 거짓과 욕망으로 얼룩진 모래성과 같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아이들은 이제 각자의 분야에서 어린 천재라 불리기에 손색이 없었다. 하주는 세상의 모든 네트워크를 제 집처럼 드나드는 유령 해커가 되었고 지우는 사람의 심리를 조종하는데 능숙한 전략가가 되었다. 서아는 가상의 투자 계좌로 수백만 달러를 벌어들이는 금융 신동이 되었다. 그리고 유진은 이 모든 것을 지휘하는 차가운 복수의 여신으로 다시 태어났다. 이제 때가 되었다. 지옥의 문을 열고 그들을 심판할 시간이었다. 어느 날 저녁 유진은 새 아이를 불러 모았다. 그녀는 지난 5년간 한 번도 꺼내지 않았던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담담하게 들려주었다. 아이들은 분노하거나 울지 않았다. 대신
그들의 눈빛은 차갑게 빛나며 어머니의 복수를 자신들의 사명으로 받아들였다. 그들은 태어날 때부터 이 날을 위해 준비된 복수의 화신들이었다. 이제 서울로 돌아갈 시간이다. 유진의 선언에 새 아이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지난 5년간 차곡차곡 모아온 비자금과 서아가 가상 투자를 통해 불린 막대한 자금으로 새로운 신분을 만들었다.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인물, 막대한 부를 소유한 미스터리한 투자자 아리아.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연약한 서유진이 아니었다. 강지훈과 JQ그룹을 뿌리째 뒤흔들 거대한 태풍의 눈이 되어 마침내 서울로의 귀환을 준비하고 있었다. 5년 만에 돌아온 서울의 공기는 여전히 탁했지만 서유진, 아니 이제는 아리아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그녀에게는 그 무엇보다 달콤하게 느껴졌다. 그녀는 강남의 가장 높은 펜트하우스에서 JQ그룹의 거대한 본사 건물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유리창에 비친 그녀의 모습은 과거에 온화하고 순종적이었던 서유진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차갑고 날카로웠다. 그녀의 눈빛은 복수심으로 단련된 강철처럼 빛나고 있었다. 그녀의 옆에는 어느새 훌쩍 자란 새 아이가 서 있었다. 아이들은 어머니를 닮아 저마다의 방식으로 냉철한 카리스마를 뿜어내고 있었다. 첫째 하준은 이미 세계적인 수준의 해커로 그의 손가락은 물리적인 자물쇠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디지털 장벽을 여는 만능 열쇠였다. 둘째 지우는 사람의 심리를 꿰뚫어 보고 조종하는데 천부적인 재능을 가졌고, 막내 서아는 숫자로 이루어진 금융시장을 자신의 놀이터처럼 여기는 신동이었다. 어머니,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JQ그룹의 모든 보안 시스템은 제 손안에 있고 강지훈과 오수민의 모든 개인정보 또한 확보했습니다. 하준이 이 노트북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보고했다. 그의 목소리는 나이에 맞지 않게 침착하고 냉정했다. 아리아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복수는 단순한 감정의 폭발이 아니었다. 지난 5년간 아이들과 함께 준비해온 한치의 오차도 없는 완벽한 교향곡이어야 했다. 첫 번째 목표는 JQ건설입니다. 강지훈의 오른팔이자 온갖 더러운 일을 처리해온 박상무가 사장으로 있는 곳이죠. 그곳부터 무너뜨려 강지훈의 팔다리를 하나씩 잘라낼 겁니다. 아리아의 목소리가 펜트하우스의 넓은 공간에 낮게 울렸다. 그녀는 거대한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 가장 약한 성벽부터 공략하기로 했다. 그것은 적에게 혼란을 주고 내부의 균열을 유도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었다. 서한은 이미 JQ건설의 재무제표와 주식 흐름을 완벽하게 분석하고 있었다. JQ건설은 해외 비자금을 조성하기 위해 유령 회사를 이용하고 있어요. 자금 흐름을 추적해보니 규모가 생각보다 훨씬 커요. 이 정보만 터져도 박상무는 물론이고 강지훈도 무사하지 못할 겁니다. 서아의 눈이 예리하게 빛났다. 어린 소녀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기 힘든 분석이었다. 아리아는 하준에게 고개를 돌렸다. 하준아, 네가 확보한 비자금 내역과 증거들을 가장 효과적으로 터뜨릴 방법을 찾아보렴. 언론을 이용하되 우리의 꼬리가 잡혀서는 안 된다. 그녀의 지시는 간결하고 명확했다. 하준은
이미 적임자를 찾아낸 듯 입꼬리를 살짝 올렸다. 정의감 넘치지만 특종의 목마른 기자가 한 명 있습니다. 익명의 제보자라는 이름으로 그에게 미끼를 던져주겠습니다. 작전은 신속하게 실행되었다. 하주는 몇 겹의 우회 서버를 통해 JQ건설의 비자금 내역 일부를 한 탐사보도 전문 기자에게 흘렸다. 정보는 매우 구체적이었고 증거는 명백했다. 기자는 미끼를 덥석 물었고 며칠간의 추가 취재 끝에 JQ건설의 비리 의혹에 대한 기사를 터뜨렸다. 기사는 예상보다 큰 파장을 일으켰다 치뜨. 처음에는 작은 인터넷 언론사에서 시작된 보도가 순식간에 주요 언론으로 퍼져나갔다. JQ그룹의 본사는 발칵 뒤집혔다. 강지우는 자신의 집무실에서 신문을 구겨 던지며 불같이 화를 냈다. 박상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뒤처리 하나 제대로 못해서 이 사단을 만들어 그의 고함에 박상무는 전화기 너머로 안절부절 못했다. 그는 단순한 내부 고발자의 소행이라고 생각했지만 정보의 정확성과 날카로움은 그 수준을 넘어선 것이었다. 마치 모든 것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보는 듯한 누군가의 개입이 느껴졌다. 주식시장은 즉각적으로 반응했다. JQ건설의 주가는 폭락하기 시작했고 이는 그룹 전체의 주가에도 악영향을 미쳤다. 강지우는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최고의 변호인단을 꾸리고 언론에 압력을 가했지만 한 번 터진 둑은 쉽게 막을 수 없었다. 오히려 그의 강압적인 대응은 대중의 의혹을 더욱 증폭시킬 뿐이었다. 그는 이것이 단순한 비리 폭로가 아닌 JQ그룹 전체를 겨냥한 공격의 시작임을 본능적으로 감지했다. 펜트하우스에서 아리아는 주식 시세표가 띄워진 거대한 모니터를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JQ건설의 주가가 파란색 수직선을 그리며 추락하는 모습을 보며 그녀의 입가에 5년 만에 처음으로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하지만 그 미소는 기쁨이 아닌 차가운 복수심의 표현이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그녀는 이제 막 오케스트라의 지휘봉을 들었을 뿐이었다. 지우야, 이제 내 차례다. 아리아가 둘째 아들을 불렀다. 지우는 그동안 박상무와 그의 주변 인물들의 모든 것을 분석하고 있었다. 그들의 성격, 습관, 약점까지도. 박상무는 의심이 많고 위기에 몰리면 가장 신뢰하는 사람부터 배신하는 유형입니다. 그리고 그가 가장 신뢰하는 인물은 그의 비서실장입니다. 두 사람 사이에 불신의 씨앗을 심어보겠습니다. 지우는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말했다. 지우의 계획은 교묘했다. 그는 하준의 도움을 받아 박상무의 비서실장에게만 전달되는 것처럼 위장한 거짓 정보를 흘렸다. 그 정보는 마치 비서실장이 검찰에 내부 자료를 넘기고 그 대가로 막대한 돈을 받은 것처럼 꾸며져 있었다. 동시에 박상무에게는 내부의 배신자를 조심하라는 익명의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궁지에 몰린 박상무는 지후에 예상대로 가장 먼저 자신의 그림자 같은 비서실장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강지훈의 의심도 점점 커져만 갔다. 그는 이번 공격이 경쟁사인 태성그룹의 소행이라고 의심했지만 태성의 방식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정교하고
치밀했다. 마치 JQ그룹의 내부 사정을 훤히 꿰뚫고 있는 유령과 싸우는 기분이었다. 그는 자신의 주변을 맴도는 보이지 않는 적의 존재에 불면의 밤을 보내기 시작했다. 그의 완벽했던 세계에 첫 번째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다. 그 시각, JQ그룹의 안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 오수미는 명품 쇼핑과 사교 파티에 여념이 없었다. 그녀는 JQ건설의 위기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강지훈의 능력이라면 이 정도 문제는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믿었다. 그녀는 5년 전 서유진을 제거하고 모든 것을 손에 넣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다. 자신이 묻어버렸다고 생각했던 과거의 망령이 이제 자신의 모든 것을 앗아가기 위해 바로 문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아리아는 창밖으로 보이는 화려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저 불빛 아래 강지훈과 오수미는 여전히 자신들의 성공을 만끽하며 살아가고 있겠지. 그녀는 와인잔을 들어 붉은 액체를 가볍게 흔들었다. 와인잔에 비친 그녀의 눈빛은 복수라는 이름의 지독한 와인처럼 붉고 깊었다. 전주곡은 끝났다. 이제 본격적인 연주를 시작해볼까. 그녀의 나지막한 목소리는 밤 공기 속으로 조용히 흩어졌다. 복수의 이 악장이 막 시작되고 있었다. 첫 번째 공격이 성공적으로 끝난 후 아리아는 잠시 숨을 고르며 다음 단계를 준비했다. JQ 건설 사태로 강지훈은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여 간신히 주가를 방어하고 검찰 조사를 무마시켰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그의 제국에는 깊은 상처가 남았다. 신뢰의 금이 가고 내부 통제 시스템의 허점이 드러났으며 무엇보다 강지훈 자신에게 보이지 않는 적에 대한 공포심이 심어졌다. 아리아가 원했던 정확한 결과였다. 그녀는 아이들과 함께 다음 계획을 점검했다. 이번 목표는 강지훈과 오수민, 두 사람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겨냥하는 것이었다. 아리아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들의 관계는 사랑이 아닌 탐욕과 배신이라는 사상 누각 위에 세워져 있다는 것을. 작은 충격에도 쉽게 무너져 내릴 수 있는 허술한 구조물이었다. 그리고 그 충격을 가하는 역할은 사람의 마음을 조종하는데 탁월한 지후의 몫이었다. 오수미는 극도로 사치스럽고 자신의 아름다움과 젊음을 유지하는 데 집착합니다. 그녀는 강지훈의 재력을 사랑할 뿐 그를 진심으로 신뢰하지 않아요. 반면 강지훈은 소유욕과 의심이 병적으로 강한 남자죠. 특히 오수민에 대해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자신이 서유진을 버리고 선택한 여자이기에 그녀마저 자신을 배신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잠재의식 속에 가지고 있을 겁니다. 지훈은 두 사람의 심리 상태를 완벽하게 분석하여 브리핑했다. 지후의 계획은 질투와 의심이라는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감정을 이용하는 것이었다. 그는 오수민이 자주 이용하는 최고급 피트니스 클럽의 젊고 잘생긴 퍼스널 트레이너에게 주목했다. 하준의 도움으로 트레이너의 개인 정보를 파악한 지훈은 그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는 약점을 발견했다. 지훈은 익명의 후원자를 가장하여 그에게 접근했다. 거액의 돈을 제시하며 오수민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친밀한 모습을 연출해 달라고 부탁했다. 트레이너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거부할 수 없는 금액 앞에 결국 제안을 수락했다. 작전은
치밀하게 진행되었다. 트레이너는 오수민에게 운동을 가르치며 자연스럽게 가까워졌고, 오수민 역시 젊고 매력적인 남자의 관심에 싫지 않은 기색을 보였다. 지우는 전문 파파라치를 고용하여 두 사람이 운동 후 함께 차를 마시거나 가벼운 신체 접촉을 하는 장면들을 교묘한 각도에서 촬영하게 했다. 사진들은 누가 보아도 연인 사이로 오해할 만한 모습이었다. 그리고 그 사진들은 강지훈의 책상 위에 조용히 배달되었다. 발신인 불명의 서류 봉투 안에는 수십 장의 사진과 함께 당신의 아내는 새로운 사랑을 찾은 것 같군요. 라는 조롱 섞인 메시지가 담겨 있었다. 사진을 본 강지훈의 얼굴은 분노로 시뻘겋게 달아올랐다. 그는 JQ 건설 사태로 극도로 예민해져 있는 상태였다. 이런 상황에서 아내의 불륜을 의심하게 하는 사진들은 그의 이성의 끈을 끊어버리기에 충분했다. 그날 밤 강지훈은 만취 상태로 집에 돌아왔다. 그는 다짜고짜 오수민에게 사진들을 집어 던지며 그녀를 추궁했다. 오수민은 당황하며 결백을 주장했지만 강지훈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다. 내년도 서유진과 똑같았군. 내 등 뒤에서 감히 이따위 짓을 벌여. 그의 폭언과 함께 손이 올라갔다. 5년 전 서유진에게 그랬던 것처럼 그는 자신의 분노를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폭력으로 표출했다. 오수민은 처음으로 강지훈에게서 공포를 느꼈다. 그녀가 사랑했던 것은 그의 돈과 권력이었지, 그의 추악한 폭력성이 아니었다. 그들의 화려했던 저택에서는 처음으로 고성과 비명이 오갔다. 그들의 관계에 생긴 균열은 이제 누구도 막을 수 없을 만큼 벌어지고 있었다. 아리아는 자신의 펜트하우스에서 이 모든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고받고 있었다. 그녀의 귀에는 하준이 설치한 도청 장치를 통해 그들의 처절한 싸움이 생생하게 들려왔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에는 어떤 동요도 없었다. 이것은 단지 시작일 뿐이었으니까. 강지훈과 오수민의 관계에 깊은 균열이 생긴 밤, JQ 그룹의 거대한 저택은 얼음장처럼 차가운 침묵에 잠겼다. 두 사람은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도 서로를 유령처럼 대했다. 강지훈의 마음속에는 아내에 대한 배신감과 분노, 그리고 보이지 않는 적에 대한 불안감이 뒤섞여 폭풍처럼 휘몰아쳤다. 그는 오수민의 모든 행동을 의심의 눈초리로 감시했고, 그녀의 해명은 더 이상 그의 귀에 들리지 않았다. 이런 불안정한 심리 상태는 그의 경영 판단력까지 흐리게 만들었다. 아리아는 이 완벽한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저기 내부의 문제로 혼란스러울 때가 바로 심장을 겨눌 최적의 순간이었다. 그녀의 펜트하우스 작전실, 수십 개의 모니터가 설치된 그곳에서 이번 공격의 선봉장은 막내딸 서아였다. 어린 소녀는 자신의 키만 한 의자에 앉아 월스트리트의 전설적인 펀드 매니저처럼 냉철한 눈으로 복잡한 그래프와 숫자들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의 작은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스치자 수백억 원의 자금이 국경을 넘어 움직이기 시작했다. 뭐니? JQ 그룹이 곧 발표할 신약 J3의 임상 결과 데이터에 접근했어요. 하준 오빠가 길을 열어줬죠. 서아는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말했다. JX3는 강지훈이 그룹의 미래를 걸고 추진하는 바이오 사업의 핵심이었다. 성공만 한다면 JQ그룹의 주가를 몇 배는 끌어올릴 수 있는 야심찬 프로젝트였다. 강지훈은 이 프로젝트의 성공을 통해 최근의 위기를 단번에 역전시키려 하고 있었다. 아리아는 서아의 옆에 서서 데이터를 함께 검토했다. 결과는 어떠니 그녀의 질문에 서아는 입꼬리를 살짝 올렸다. 겉으로는 완벽해 보이지만 치명적인 부작용 데이터를 교묘하게 숨겼어요. 성공에 눈이 멀어 안전성을 무시한 거죠. 이 작은 데이터 조각 하나면 강지훈이 쌓아 올린 모래성을 무너뜨릴 수 있어요. 서아의 목소리에는 어린아이의 순수함 대신 냉혹한 승부사의 확신이 서려 있었다. 그들의 작전은 금융시장과 여론을 동시에 공격하는 입체적인 방식으로 설계되었다. 먼저 하준이 움직였다. 그는 익명의 내부 고발자를 가장하여 신약의 부작용 가능성을 암시하는 데이터의 일부를 해외 의학 전문 저널과 주식 관련 커뮤니티에 교묘하게 흘렸다. 정보는 사실과 거짓을 절묘하게 섞어 JQ그룹이 즉각적으로 반박하기 어렵도록 만들어졌다. 시장에는 미세한 불안감의 파문이 일기 시작했다. 그리고 JX라의 공식 발표회가 열리는 날, 아리아의 본격적인 공격이 시작되었다. 강지훈이 수많은 카메라 앞에서 신약의 성공을 자신만만하게 발표하는 순간, 서아는 JQ 바이오의 주식에 대한 대규모 공매도 주문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마치 거대한 대매수문을 연 듯 수조 원에 달하는 매도 물량이 시장을 덮쳤다. JQ 바이오의 주가는 순식간에 수직으로 곤두박질치기 시작했다. 발표회 현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기자들의 휴대폰으로 주가 폭락 소식이 실시간으로 전달되었고 장밋빛 미래를 발표하던 강지훈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갔다. 무슨 일이야? 당장 자금을 투입해서 주가를 방어해. 그는 비서에게 고함을 쳤지만 이미 늦었다. 하준이 퍼뜨린 루머는 주가 폭락과 맞물려 기정사실처럼 받아들여졌고 공포에 질린 개인 투자자들의 투매 현상까지 이어지며 하락세에 기름을 부었다. 강지훈은 JQ그룹에 막대한 자금을 동원해 주가를 방어하려 했지만 그것은 쓰나미를 양동이로 막으려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짓이었다. 서아는 그의 자금 투입 패턴까지 완벽하게 예측하고 한 발 앞서 더 큰 규모의 공매도로 맞받아쳤다. 강지훈의 돈은 보이지 않는 거대한 적의 주머니 속으로 속수무책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었다. 그의 필사적인 방어는 오히려 손실 규모만 키울 뿐이었다. 몇 시간 만에 JQ바이오의 시가총액은 절반 이상 증발해버렸다. 강지훈이 수년간 공들여온 미래 성장 동력이 하루아침에 잿더미로 변한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금전적 손실을 넘어 JQ그룹의 신뢰도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혔다. 강지훈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폭락한 주가 그래프가 그려진 모니터를 응시했다. 그의 오만했던 얼굴에는 처음으로 처절한 패배의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그는 대체 누가, 어떤 세력이 자신을 공격하고 있는지조차 가늠할 수 없었다. 같은 시각 펜트하우스의 작전실은 고요했다. 서아는 마지막 매도 주문을 넣은 후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얼굴에는 승리의 기쁨 대신 주어진 임무를
완수했을 뿐이라는 담담함이 어려 있었다. 아리아는 그런 딸이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 안았다. 그녀는 모니터 속에서 절망에 빠진 강지훈의 모습을 차가운 눈으로 바라보았다. 5년 전 절벽 위에서 자신을 내려다보던 바로 그 표정이었다. 잘했다, 우리 딸. 너는 오늘 강지훈의 미래를 빼앗았어. 아리아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뜨거운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그녀는 복수의 퍼즐 중 가장 큰 조각 중 하나를 맞춘 것이었다. JQ 그룹이라는 거대한 배는 이제 엔진을 잃고 표류하기 시작했다. 남은 것은 배의 밑바닥에 구멍을 뚫어 완전히 침몰시키는 것뿐이었다. 오수미는 이 모든 사태를 뉴스를 통해 접했다. 그녀는 주가 폭락이라는 숫자가 의미하는 바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강지훈의 처참하게 무너진 모습을 보며 그녀는 본능적인 불안감에 휩싸였다. 자신이 의지하고 있던 거대한 성벽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공포. 그녀는 뒤늦게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강지훈에게 연락했지만 돌아온 것은 차가운 무시뿐이었다. 이미 그들의 관계는 회복 불가능한 상태였다. 아리아는 창밖으로 어둠이 내리는 도시를 바라보았다. 제이크 그룹 본사 건물은 그 어느 때보다 위태로워 보였다. 그녀의 복수는 이제 중반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강지훈의 돈과 명예, 그리고 사랑까지 모두 빼앗았다.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5년 전 자신이 저지른 추악한 과거뿐이었다. 이제 그의 과거를 되돌려줄 차례다. 아리아는 다음 목표를 향해 시선을 돌렸다. 그것은 바로 5년 전 폭풍우 치던 밤의 진실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이었다. 금융 공격의 여파는 생각보다 훨씬 깊고 오래갔다. JQ 그룹은 신사업의 실패와 주가 폭락으로 인해 심각한 유동성 위기에 직면했다. 강지훈은 그룹의 붕괴를 막기 위해 핵심 계열사 일부를 매각해야 하는 굴욕적인 상황에 내몰렸다. 그는 매일같이 채권단과 투자자들에게 시달렸고 한때 대한민국 경제 대통령으로 불리던 그의 위상은 땅에 떨어졌다. 그는 신경쇠약 직전까지 몰려 있었다. 그의 분노는 자연스럽게 오수민에게로 향했다. 그는 이 모든 불행이 그녀 때문에 시작되었다고 믿기 시작했다. 그녀의 불륜 의혹이 자신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었고 그 틈을 타 적들이 공격해왔다고 생각했다. 그는 오수민을 더 이상 아내가 아닌 자신의 인생을 망친 불행의 상징으로 여기기 시작했다. 저택에서의 그들의 삶은 서로를 향한 증오와 경멸만이 남은 지옥과도 같았다. 아리아는 이 모든 상황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보듯 파악하고 있었다. 그녀는 강지훈이 심리적으로 가장 취약해진 지금이야말로 과거의 진실을 파헤칠 결정적인 시기라고 판단했다. 그녀의 다음 임무는 5년 전 강지훈의 살인 미수 행각을 도왔거나 묵인했던 공범들을 찾아내는 것이었다. 그들의 입을 통해 법의 심판을 위한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해야 했다. 이 임무는 다시 둘째 아들 지우의 역할이었다. 지우는 사람의 약점을 파고들어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데 귀신 같은 재능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먼저 5년 전 사고 현장을 담당했던 경찰과 사고 차량을 처리했던 폐차장 업주, 그리고 당시
강지훈의 비서팀에 있었던 인물들의 리스트를 작성했다. 그는 이들 중 가장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거나 현재의 삶에 불만을 품고 있을 만한 인물을 첫 번째 목표로 골랐다. 그의 선택은 당시 강지훈의 수행 비서였던 김영철이었다. 김영철은 그날 밤 절벽에서 비에 젖은 채 돌아온 강지훈을 가장 먼저 목격한 인물이었다. 그는 강지훈에게 거액의 돈을 받고 입을 다물었지만 지난 5년간 죄책감에 시달리며 알코올에 의존해 살아가고 있었다. 지훈은 그에게 심리적인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다. 그의 집 우편함에는 5년 전 그날 밤의 진실을 알고 있다는 익명의 편지가 배달되었고 그의 휴대폰으로는 사고 현장의 사진이 전송되었다. 김영철은 극심한 공포에 휩싸였다. 그는 이것이 자신을 협박하여 돈을 뜯어내려는 자의 소행이라고 생각했다. 지훈은 그가 충분히 동요했다고 판단했을 때 변호사를 가장하여 그에게 접근했다. 지훈은 김영철에게 당신이 모든 죄를 뒤집었을 위험에 처해 있다. 강지훈 회장이 당신을 꼬리 자르기 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속삭였다. 동시에 하주는 강지훈이 김영철을 뒷조사하는 것처럼 꾸민 가짜 정보들을 그의 주변에 흘렸다. 궁지에 몰린 김영철의 심리는 마침내 무너져 내렸다. 그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그리고 지긋지긋한 죄책감에서 벗어나기 위해 모든 것을 털어놓기로 결심했다. 지훈은 그의 모든 증언을 녹음하고 그가 보관하고 있던 강지훈과의 대화, 녹음 파일, 원본까지 확보했다. 그 녹음 파일에는 사고 직후 강지훈이 김영철에게 사건을 은폐하도록 지시하는 목소리가 생생하게 담겨 있었다. 그것은 강지훈의 죄를 입증할 스모킹건이었다. 첫 번째 공범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수행비서 김영철의 자백과 증거는 강지훈의 목을 겨누는 첫 번째 칼날이었지만 아리아는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강지훈은 대한민국 최고의 변호인단을 동원해 증거를 오염시키고 김영철을 신뢰할 수 없는 증인으로 만들려 할 것이 뻔했다. 결정적인 한방, 즉 5년 전 강지훈이 서유진을 죽이기로 결심하게 만든 최초의 원인, 오수민의 계략에 대한 명백한 증거가 필요했다. 아리아의 시선은 이제 오수민에게로 향했다. JQ그룹의 재정 위기와 강지훈의 끊임없는 의심과 폭언 속에서 오수민은 자신이 꿈꾸던 화려한 삶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그녀는 불안과 공포에 휩싸여 있었고 쥐도 궁지에 몰리면 고양이를 무는 법. 그녀는 살아남기 위해 무슨 짓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아리아와 지우는 바로 이 점을 파고들기로 했다. 그녀의 불안을 극도의 공포로 증폭시켜 스스로 무너지게 만드는 것이었다. 작전은 다시 한번 하준의 손끝에서 시작되었다. 그는 JQ그룹의 내부 통신망을 장악하고 강지훈과 그의 변호사들이 주고받는 이메일을 감시했다. 그리고 그는 이메일의 내용을 교묘하게 조작했다. JQ건설 비리 사건과 주가 폭락 사태의 모든 책임을 오수민에게 떠넘기려는 법률적 검토 내용이 담긴 가짜 이메일을 만들어 오수민이 우연히 발견하게끔 만들었다. 마치 강지훈이 그녀를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것처럼 보이게 한 것이다. 동시에 지훈은 오수민의 사교계에 소문을 퍼뜨렸다. 강지훈 회장이 곧 이혼을 발표할 것이다. 오수민이 그룹에 자금을 횡령했다더라. 와 같은 악의적인 소문들이
그녀의 친구들 사이에서 흘러나왔다. 어제까지 그녀에게 아첨하던 사람들은 그녀를 피하기 시작했고, 그녀가 주최하는 파티에는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다. 그녀는 순식간에 철저히 고립되었다. 그녀가 의지하던 돈과 명예라는 성벽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결정타는 그녀가 가장 아끼는 명품 매장에서 터졌다. 수억 원어치의 쇼핑을 마친 그녀가 카드를 내밀었지만 한도 초과라는 메시지만 돌아왔다. 하준이 그녀의 모든 금융 정보를 차단해버린 것이었다. 모든 사람이 지켜보는 앞에서 망신을 당한 그녀는 수치심과 분노에 떨며 강지훈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그는 받지 않았다. 이제 그녀는 강지훈이 자신을 버리려 한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 절망의 벼랑 끝에 서 있는 오수민에게 마침내 지후가 보낸 구원자가 나타났다. 자신을 미술품 거래상이자 비밀 자산 관리 전문가라고 소개한 한 중년 남성이었다. 그는 오수민에게 은밀하게 접근하여 강지훈이 그녀를 제거하기 위해 모든 준비를 마쳤다고 속삭였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이 강지훈의 약점을 쥐고 있다며 김영철의 자백 녹취록 일부를 들려주었다. 강 회장은 이미 살인, 미수, 교사 혐의까지 받을 수 있는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는 살아남기 위해 당신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울 겁니다. 남자의 목소리는 달콤한 독처럼 오수민의 귓가에 스며들었다. 그는 그녀에게 거래를 제안했다. 당신이 가진 강 회장의 결정적인 증거를 넘겨주신다면 안전한 해외 도피와 새로운 신분, 그리고 평생 쓰고도 남을 자금을 보장해 드리겠습니다. 오수민은 흔들렸다. 그녀 역시 강지훈을 완전히 믿지 않았기에 만일을 대비한 보험을 들어두었다. 그것은 5년 전 그녀가 서유진을 모함하기 위해 조작했던 자료의 원본과 서유진을 제거할 계획을 강지훈과 논의하며 몰래 녹음해둔 대화 파일이었다. 그녀는 그것을 이용해 강지훈을 협박하거나 최악의 경우 함께 파멸하기 위해 보관해왔다. 하지만 지금은 자신의 생존이 더 급했다. 며칠간의 고민 끝에 오수민은 거래를 받아들였다. 그녀는 약속된 장소인 한적한 갤러리에서 남자에게 증거가 담긴 USB를 건넸다. 남자는 USB를 확인한 후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당신의 해외 계좌 정보와 새로운 신분증입니다. 약속한 자금은 24시간 내에 입금될 겁니다. 오수민은 마침내 지옥에서 벗어났다는 안도감에 휩싸였다. 하지만 그것은 그녀의 마지막 착각이었다. 그녀가 갤러리를 떠나자마자 그녀의 모든 계좌는 동결되었고 그녀가 받은 신분증은 위조된 휴지 조각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잃었다. 돈, 명예, 그리고 마지막 보험이었던 증거까지. 그녀는 아리아의 손바닥 위에서 처절하게 놀아난 꼭두각시였을 뿐이다. 그녀는 길거리 앞을거리 한복판에 주저앉아 허탈하게 웃었다. 자신이 서유진에게 했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당한 것이었다. 펜트하우스에서 아리아는 오수민에게서 건네받은 USB의 내용을 확인했다. 그 안에는 5년 전 오수민이 어떻게 서유진을 모함했고 강지훈이 그 말을 믿고 분노에 차서 범행을
계획했는지에 대한 모든 진실이 담겨 있었다. 이제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다. 운전기사의 자백, 오수민의 계략에 대한 증거, 그리고 JQ 그룹의 붕괴, 강지훈을 심판대에 세우기 위한 모든 준비가 끝났다. 아리아는 5년 전 사고가 났던 바다가 보이는 거대한 창가에 섰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슬픔이나 분노의 감정이 보이지 않았다. 오직 길고 길었던 복수의 여정을 마무리하는 자의 차가운 결의만이 가득했다. 그녀는 아이들을 돌아보며 말했다. 이제 막을 내릴 시간이다. 강지훈에게 직접 그의 죄를 물으러 가자.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어떤 말보다 강력한 힘을 담고 있었다. 마지막 결전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모든 증거를 손에 쥔 아리아는 마지막 계획을 실행에 옮겼다. 그것은 법의 심판 이전에 강지훈에게 인간으로서 가장 처절한 심판을 내리는 것이었다. 그녀는 JQ 그룹의 임시 주주총회를 소집했다. JQ 그룹의 주가가 폭락한 틈을 타 서아의 이름으로 설립한 다수의 유령 회사를 통해 막대한 지분을 사들여 대주주의 자격을 얻었기 때문이었다. 주주총회의 안건은 현 경영진의 경영 실패에 대한 책임 추궁 및 대표이사 해임이었다. 강지훈은 주주총회 소집 통보를 받고 코웃음을 쳤다. 정체불명의 투자 세력이 자신의 경영권을 위협한다는 사실이 불쾌했지만 수십 년간 JQ 그룹을 지배해온 자신의 자리를 빼앗을 수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는 자신의 우호 지분을 믿고 의기양양하게 주주총회장으로 향했다. 하지만 그곳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거대한 폭풍이었다. 주주총회가 시작되고 의장이 새로운 대주주를 소개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집중된 가운데 회의장 문이 열리고 아리아가 들어섰다. 5년 전 죽은 줄 알았던 서유진이 전혀 다른 사람처럼 차갑고 압도적인 카리스마를 뿜어내며 나타난 순간 회의장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강지훈의 얼굴은 경악과 불신, 그리고 공포로 하얗게 질려갔다. 그는 유령이라도 본 듯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서유진, 네가 어떻게... 그의 목소리는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아리아는 그의 앞에 서서 차가운 눈으로 그를 내려다보았다. 5년 전 절벽 위에서 그가 자신을 내려다보던 것과 똑같은 구도였다. 오랜만이네요. 강지훈 회장. 당신이 직접 죽여버린 아내가 당신의 제국을 무너뜨리기 위해 지옥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마이크를 통해 회의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아리아는 준비해온 모든 증거를 대형 스크린에 띄웠다. 김영철의 자백 영상, 오수민과의 대화 녹취록, 그리고 그녀를 모함하기 위해 조작되었던 자료의 원본까지. 5년 전 그날 밤의 진실이 모든 주주와 언론사 카메라 앞에서 낱낱이 공개되었다. 강지훈은 필사적으로 모든 것을 부정했지만 명백한 증거 앞에서 그의 변명은 공허한 외침에 불과했다. 그의 추악한 민낯이 온 세상에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그때 회의장 뒤 문이 열리고 경찰들이 닥쳐왔다. 그들의 손에는 살인 미수 및 증거
인멸교사 혐의로 발부된 체포영장이 들려 있었다. 강지훈은 자신이 쌓아 올린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음을 깨달았다. 그는 허망한 눈으로 아리아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분노도 증오도 아닌 뒤늦은 후회와 처절한 자기 연민만이 가득했다. 하지만 이미 이 모든 것은 끝난 뒤였다. 강지훈이 주주총 회장에서 체포되는 모습은 모든 언론을 통해 생중계되었다. JQ그룹의 신화는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고 대한민국 재계에는 엄청난 충격에 휩싸였다. 한때 경제 대통령으로 군림했던 인물의 추락은 너무나도 극적이고 처참했다. 회의장에 홀로 남은 아리아는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5년간 짊어져 왔던 복수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자의 옅은 허탈함과 고요함이 깃들어 있었다. 공범인 오수민 역시 자신의 아파트에서 곧바로 체포되었다. 모든 것을 잃고 넋이 나간 상태였던 그녀는 별다른 저항도 하지 못했다. 화려했던 여배우이자 재벌 총수의 아내였던 그녀의 마지막 모습은 초라하기 그지없었다. 그녀가 그토록 원했던 부와 명예는 결국 그녀를 파멸로 이끄는 신기루에 불과했다. 법의 심판대 앞에서 그녀와 강지훈은 자신들의 죗값을 치르게 될 것이었다. 며칠 후 아리아는 구치소 접견실에서 강지훈과 마주 앉았다. 한때 세상을 호령하던 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수척하고 절망에 빠진 한 명의 죄수만이 앉아 있었다. 그들의 사이를 가로막는 투명한 아크릴판은 5년 전 그들의 관계를 갈라놓았던 불신과 거짓의 벽처럼 느껴졌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강지훈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힘없이 갈라져 나왔다. 왜 돌아온 거지? 그냥 죽은 사람처럼 살 수도 있었잖아. 왜 굳이 모든 걸 파괴해야만 했나? 그의 질문에는 원망과 함께 이해할 수 없다는 혼란이 담겨 있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자신이 파괴한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아리아는 그를 차가운 눈으로 바라보며 나지막이 대답했다. 당신은 내 인생만 파괴한 게 아니니까. 당신은 우리의 아이들을 죽이려 했어. 당신의 핏줄,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당신 손에 묻힐 뻔했던 3명의 아이들 말이야. 아리아의 말에 강지훈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그는 유진이 임신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 자신의 아이들이 있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은 그의 마지막 남은 이성의 방어벽마저 무너뜨렸다. 그는 아크릴판에 이마를 기댄 채 흐느끼기 시작했다. 뒤늦은 후회와 자책의 눈물이었다. 내가 어리석었어. 내 오만함과 질투심이 눈을 가렸지. 당신의 능력이 나를 뛰어넘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 그때 오수민의 달콤한 거짓말이 파고들었고 나는 기꺼이 그 거짓말을 믿어버렸지. 아니, 믿고 싶었어.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추악한 내면을 정직하게 마주했다. 그의 자백은 용서를 구하기 위한 것이 아닌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깨닫게 된 한심한 자신에 대한 절규였다. 아리아는 그의 눈물을 조용히 바라보았다. 그녀의 마음속에 더 이상 그에 대한 증오나 연민은 남아있지 않았다. 그는 이제 그녀의 인생에서
완전히 지워진 과거의 한 페이지일 뿐이었다. 당신의 사과를 받으러 온 게 아니야. 당신에게 내 복수가 끝났음을 알려주러 온 것뿐. 당신은 남은 인생을 감옥에서 당신의 죄와 함께 살아가게 될 거야. 그것이 당신에게 내리는 나의 마지막 심판이다. 아리아는 자리에서 일어나 차갑게 돌아섰다. 그것이 그들의 마지막 만남이었다. 몇 달 후 강지훈과 오수미는 각각 살인 미수와 공모 혐의로 무기징역에 가까운 중형을 선고받았다. JQ그룹은 결국 해체 수순을 밟게 되었다. 아리아는 그룹의 경영권을 차지하는 대신 전문 경영인들에게 회사의 정리를 맡기고 자신은 모든 것에서 손을 뗐다. 그녀의 복수는 파괴를 위한 파괴가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시간이 흘러 계절이 바뀌었다. 아리아는 더 이상 아리아가 아닌 서유진이라는 자신의 이름을 되찾았다. 그녀는 새 아이와 함께 5년 전 자신을 품어주었던 작은 바닷가 마을로 돌아왔다. 화려했던 펜트하우스 대신 소박하지만 햇살이 잘 드는 하얀 집이 그들의 새로운 보금자리가 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복수의 여신이 아닌 새 아이의 평범한 어머니로 돌아왔다. 하주는 자신의 해킹 기술을 이용해 사이버 보안 회사를 차려 사람들을 돕는데 사용하기 시작했다. 지우는 심리학을 더 깊이 공부하여 상처받은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는 상담사가 되겠다는 새로운 꿈을 꾸었다. 서한은 금융시장을 떠나 환경 보호를 위한 기금을 운용하며 자신의 재능을 더 가치 있는 곳에 사용하기로 했다. 아이들은 복수의 도구라는 굴레에서 벗어나 마침내 자신들의 인생을 살기 시작했다. 어느 맑은 날 오후 유진은 새아이와 함께 5년 전 자신이 기적처럼 살아났던 그 해변을 거닐고 있었다. 시원한 바닷바람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스쳤다. 아이들은 이제 복수나 과거의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 대신 자신들의 미래와 꿈에 대해 이야기하며 밝게 웃었다. 유진은 그런 아이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차오르는 따뜻한 행복을 느꼈다. 길고 길었던 복수는 끝났다. 하지만 그녀가 얻은 것은 적들의 파멸이 주는 공허한 만족감이 아니었다. 절망의 잿더미 속에서 그녀는 자신과 아이들의 새로운 미래를 스스로의 손으로 만들어냈다. 그녀는 파도 소리를 들으며 조용히 눈을 감았다. 폭풍우는 지나갔고 이제 그녀의 인생에는 눈부신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다. 그녀는 가장 소중한 보물인 새 아이와 함께 그 아침을 향해 다시 걸어나갈 것이었다. 복수의 폭풍이 지나가고 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세상은 JQ 그룹과 강지훈이라는 이름을 서서히 잊어갔다. 그들이 남긴 상처와 혼란의 자리에는 새로운 시간의 싹이 돋아나고 있었다. 서유진은 더 이상 복수의 화신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이 세운 재단의 이사장으로서 가정폭력과 권력남용의 피해자들을 돕는 일에 헌신하며 조용하지만 의미 있는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바닷가 마을의 하얀 집은 여전히 그녀와 아이들의 따뜻한 보금자리였다. 아이들은 각자의 세상에서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다. 첫째 하주는 자신의 윤리적 해킹 기술을 바탕으로 세계적인 사이버 보안 회사 라이트하우스를 설립했다. 그의 회사는 개인 정보 보호와 사회 기반 시설 방어에 중점을 두며
기술이 어떻게 사람들을 보호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지를 증명해 보였다. 그는 이제 복수의 도구가 아닌 디지털 세상의 든든한 등대지기로 불렸다. 둘째, 지우는 국내 최고의 범죄 심리 분석가가 되었다. 그는 경찰청의 특별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며 미해결 사건들을 해결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던 그의 능력은 이제 상처받은 피해자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범죄자의 뒤틀린 심리를 파헤쳐 정의를 바로 세우는데 쓰이고 있었다. 그는 차가운 전략가에서 따뜻한 통찰력을 지닌 전문가로 성장했다. 막내 서한은 금융계를 떠나 환경운동가이자 사회적 투자 전문가로 변신했다. 그녀가 설립한 블루시드 펀드는 전 세계의 친환경 기술과 지속 가능한 프로젝트에 투자하며 막대한 영향력을 발휘했다. 숫자를 통해 세상을 읽던 그녀의 천재성은 이제 지구를 살리고 미래 세대를 위한 가치를 창출하는 데 사용되고 있었다. 그녀는 월스트리트의 신동이 아닌 지구의 미래를 그리는 젊은 거장이 되었다. 한편 감옥의 높은 담장 안에서 강지우는 완전히 다른 시간을 살고 있었다. 복수심과 분노가 지나간 그의 마음에는 뒤늦은 후회와 참회만이 남아 있었다. 그는 종종 창밖을 보며 자신이 파괴해버린 과거와 존재조차 몰랐던 아이들의 얼굴을 떠올렸다. 그에게 남은 것은 끝없는 참회의 시간뿐이었다. 오수민 역시 화려했던 과거를 모두 잃고 잊혀진 죄수로 늙어가고 있었다. 그녀의 아름다움과 욕망은 차가운 감방 안에서 모두 빛이 발해버렸다. 어느덧 유진이 바닷가 마을로 돌아온 지 10년이 되는 가을날이었다. 유진의 집 앞마당에는 오랜만에 온 가족이 모였다. 각자의 자리에서 바쁘게 살아가던 아이들이 어머니를 위해 한자리에 모인 것이었다. 하주는 직접 개발한 스마트팜에서 기른 채소들을 가져왔고, 지우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한 따뜻한 책을 출간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서한은 아프리카에 학교를 짓는 프로젝트에 대해 신나게 이야기했다. 그들은 더 이상 과거의 복수극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다. 그들의 대화는 현재의 성취와 미래의 꿈으로 가득 차 있었다. 유진은 그런 아이들의 모습을 행복한 미소로 바라보았다. 길고 어두웠던 터널을 지나 그녀는 마침내 진정한 평화와 행복을 찾은 것이었다. 그녀의 복수는 단순히 적을 파멸시키는 것에서 끝나지 않았다. 그것은 절망의 잿더미 위에서 자신과 아이들의 새로운 세상을 꽃피우는 위대한 과정이었다. 저녁 노을이 바다를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유진은 아이들과 함께 해변을 거닐며 15년 전 자신을 살렸던 바로 그 바다를 바라보았다. 이제 그 바다는 더 이상 고통과 절망의 상징이 아니었다. 그것은 모든 것을 품어주고 새로운 시작을 가능하게 한 생명의 바다였다. 그녀는 자신을 둘러싼 사랑하는 아이들의 온기를 느끼며 진심으로 속삭였다. 모든 것이 괜찮다고, 완벽한 아침이 밝았다고. 평화로운 바닷가 마을에서의 삶은 서유진에게 진정한 안식을 가져다 주었다. 그녀가 운영하는 재단은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꾸준히 성장했고, 아이들 역시 각자의 분야에서 성공적인 삶을 꾸려나가고 있었다. 하지만 세상의 어둠이 완전히 사라지는 법은 없는지,
어느 날 마을에 작은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지능적인 보이스피싱 사기가 기승을 부리기 시작한 것이다. 피해자 중에는 유진이 가족처럼 가깝게 지내던 이웃 할머니도 포함되어 있었다. 평생 모은 쌈짓돈을 한순간에 잃고 절망에 빠진 할머니의 모습을 보며 유진의 마음은 무겁게 가라앉았다. 경찰에 신고했지만 범인들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최신 기술을 이용하는 탓에 추적이 어렵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유진은 이 일이 단순히 남의 일이 아니라고 느꼈다. 그녀는 다시 한번 아이들의 힘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그 주말 온 가족이 모인 저녁 식사 자리에서 유진은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다. 아이들은 어머니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심각한 표정으로 변했다. 그들의 눈빛에는 5년 전 복수를 계획하던 때와 같은 날카로움이 서렸지만 이번에는 그 목적이 달랐다. 파괴가 아닌 보호를 위한 것이었다. 그들은 즉시 가족 프로젝트를 가동하기로 했다. 제가 먼저 사기 조직의 서버에 침투해서 구조를 파악해 볼게요. 하준이 노트북을 펼치며 말했다. 그는 몇 시간 만에 범인들이 구축한 철통 같은 보안망을 뚫고 내부로 잠입하는 데 성공했다. 그들은 생각보다 훨씬 조직적이고 기술적인 집단이었다. 하주는 그들의 통화 기록과 피해자 리스트, 그리고 자금 흐름에 대한 데이터를 조용히 복제하기 시작했다. 그 사이 지우는 피해자들의 증언과 범인들의 통화 내용을 분석하며 범죄 조직의 심리적 프로파일을 만들어 나갔다. 이들은 단순히 돈을 노리는 게 아니에요. 피해자의 외로움과 불안감을 파고들어 심리적으로 완전히 지배한 뒤에 돈을 갈취하는 방식입니다. 리더는 아마도 고학력자이며 사람의 마음을 조종하는데 매우 능숙할 겁니다. 지후의 분석은 날카로웠다. 서한은 하준이 빼낸 자금 흐름 데이터를 넘겨받아 돈의 행방을 추적했다. 범인들은 수십 개의 대포 통장과 암호화폐를 이용해 자금을 세탁하고 있었다. 복잡하게 얽힌 거래 내역을 따라가는 것은 보통 사람에게는 불가능에 가까웠지만 서아에게는 잘 짜인 수학 문제와도 같았다. 그녀는 블록체인의 흐름을 역으로 추적하며 최종적으로 돈이 모이는 단 하나의 전자 지갑을 찾아냈다. 세 아이가 각자의 분야에서 수집한 정보들이 하나로 모이자 범죄 조직의 실체가 서서히 드러났다. 하주는 그들의 IP 주소가 여러 국가를 경유하도록 조작되었지만 아주 미세한 데이터 패킷의 시간 차이를 분석하여 실제 근거지가 동남아시아의 한 도시라는 것을 특정해냈다. 서아가 찾아낸 전자 지갑의 현금화 기록 역시 같은 도시에서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모든 증거가 하나의 점을 가리키고 있었다. 이제 남은 것은 그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직접 나서지 않았다. 대신 하준과 지후, 서아가 수집하고 분석한 모든 정보를 완벽하게 정리하여 하나의 보고서로 만들었다. 범죄 조직의 실체, 핵심 인물들의 신상 정보, 자금 세탁의 전 과정, 그리고 그들의 위치까지 모든 것이 담긴 익명의 제보 파일이었다. 그 파일은 대한민국 경찰청 사이버 수사대에 공식 이메일로 전송되었다.
처음 경찰은 반신반의했지만 보고서의 정확성과 치밀함에 혀를 내둘렀다. 그들은 즉시 해당 국가와의 공조 수사를 요청했고 며칠 뒤 국제적인 보이스피싱 조직이 일망타진되었다는 뉴스가 대대적으로 보도되었다. 피해자들의 돈도 대부분 회수될 수 있었다. 유진의 가족은 거실에 모여 조용히 뉴스를 시청했다. 앵커는 정체불명, 천재, 조력자의 도움이라며 흥분했지만 그들은 그저 서로를 보며 조용히 미소 지을 뿐이었다. 이웃 할머니는 잃어버렸던 돈을 되찾고 유진의 손을 잡으며 몇 번이고 고맙다고 말했다. 유진은 그 순간 진정한 승리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았다. 복수를 넘어 소중한 사람들을 지켜내는 힘. 그것이야말로 그들이 가진 능력의 진정한 가치였다. 시간이 흘러 유진의 가족은 세상의 어두운 구석을 밝히는 등대 같은 존재가 되어갔다. 이번 이야기의 중심에는 둘째 아들 지후가 있었다. 국내 최고의 범죄 심리 분석가로 명성을 얻은 그에게 어느 날 십수년간 미제로 남아있던 서진그룹 아들 유괴 사건의 파일이 전달되었다. 공소시효 만료를 불과 몇 달 앞둔 모두가 포기한 사건이었다. 사건의 피해자인 서진그룹의 아들 이선우는 어린 시절 유괴되었다가 거액의 몸값을 지불한 뒤 풀려났다. 하지만 그는 그 충격으로 유괴 당시의 모든 기억을 잃어버렸고 십수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극심한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었다. 지우의 임무는 범인을 잡는 것뿐만 아니라 한 젊은이의 멈춰버린 시간을 다시 흐르게 하는 것이었다. 지우는 이선우를 처음 만난 날 사건에 대해 묻지 않았다. 대신 그의 꿈과 취미, 그리고 그를 괴롭히는 악몽에 대해 이야기했다. 지우는 날카로운 분석가이기 이전에 따뜻한 상담사였다. 그는 이선우의 굳게 닫힌 마음의 문을 억지로 열려고 하지 않았다. 그저 문 밖에서 조용히 기다리며 그가 스스로 문을 열고 나올 수 있도록 도왔다. 그의 진심 어린 접근에 이선우는 서서히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그날 저녁 지우는 자신의 집에서 가족들과 이 사건에 대해 논의했다. 기억을 되찾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은 아니야. 오히려 억지로 기억을 자극하는 건 그를 더 깊은 상처 속으로 밀어 넣을 수도 있어. 지우의 말에 가족들은 모두 동의했다. 그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지우를 돕기로 했다. 복수를 위해 뭉쳤던 가족은 이제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다시 한번 힘을 합쳤다. 하주는 십수년 전에 낡은 사건 파일들을 디지털로 복원하고 당시의 통신 기록과 인터넷 데이터를 분석하기 시작했다. 경찰이 놓쳤을지 모를 아주 작은 디지털 흔적이라도 찾아내기 위해서였다. 서한은 당시 서진그룹의 재무 상태와 주주 명단, 해고된 직원 리스트 등을 분석하며 금전적 동기를 가질 만한 용의자들의 범위를 좁혀 나갔다. 유진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지후에게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피해자에게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자신의 곁에 안전한 사람들이 있다는 믿음이야까. 그 믿음이 생길 때 비로소 과거와 마주할 용기를 얻게 되지. 어머니의 말은 지후에게 큰 힘이 되었다. 그는 이선우와의 상담을 계속하며 그가 잃어버린 것은 기억이 아니라 세상에 대한 신뢰라는 것을
깨달았다. 몇 주간의 상담 끝에 마침내 작은 돌파구가 열렸다. 이선우는 지우와의 대화 도중 무의식적으로 낯선 멜로디를 흥얼거렸다. 그는 그것이 무슨 노래인지 전혀 기억하지 못했지만 그 멜로디를 떠올릴 때마다 이유 없는 불안감에 휩싸인다고 했다. 범인이 그 노래를 자주 흥얼거렸던 것 같아요. 지우는 이 작은 단서가 사건의 열쇠가 될 수 있음을 직감했다. 지우는 즉시 이 멜로디를 하준에게 보냈다. 하준은 음원 분석 프로그램을 통해 그것이 특정 지역에서만 구전되는 오래된 자장가라는 사실을 알아냈다. 서한은 이 정보를 넘겨받아 자신이 출연한 용의자 리스트와 대조했다. 그리고 마침내 단 한 사람의 이름이 떠올랐다. 십수년 전 서진 그룹에서 해고되었고 바로 그 특정 지역 출신인 재무팀 직원 박기영이었다. 이제 확인 절차만 남았다. 지우는 이선우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박기영의 반응을 떠볼 교묘한 계획을 세웠다. 그는 이선우와 함께 박기영이 자주 가는 공원의 카페를 찾았다. 하준은 원격으로 카페의 스피커를 해킹하여 바로 그 자장가를 배경음악처럼 흘려보냈다. 노래가 흘러나오는 순간 커피를 마시던 박기영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리며 손을 심하게 떨기 시작했다. 같은 순간 이선우 역시 노래를 듣고 극심한 공포 반응을 보이며 과호흡 증상을 보였다. 그의 눈앞에 완전한 영상은 아니었지만 어둡고 축축한 지하실의 감각과 바로 저 남자 박기영의 흐릿한 얼굴 윤곽이 스쳐 지나갔다. 기억의 파편이 떠오른 것이다. 지우는 이선우를 진정시키며 모든 증거가 확보되었음을 확신했다. 지우는 이 모든 정황 증거와 심리 분석 보고서를 정리하여 경찰에 넘겼다. 경찰의 재수사 끝에 박기영은 결국 자신의 범행을 자백했다. 공소시효를 코앞에 두고 십수년간 잠들어 있던 진실이 마침내 세상에 드러난 순간이었다. 이선우는 비록 고통스러웠지만 과거와 마주한 이후 오히려 빠르게 안정을 되찾아갔다. 그는 지후에게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전했다. 그날 밤 유진은 바닷가에서 아들 지후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한 사람의 인생을 구했구나. 아들아, 정말 자랑스럽다. 지우는 말없이 미소 지었다. 그는 복수를 위해 사람의 마음을 이용했던 과거의 자신을 넘어 이제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 그 능력을 사용하고 있었다. 유진의 가족은 그렇게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세상의 빛이 되어가는 법을 함께 배워나가고 있었다. 서유진과 그녀의 두 아들이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세상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동안 막내딸 서아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었다. 그녀가 운영하는 블루시드 펀드는 단순한 투자를 넘어 지구의 미래를 바꾸는 거대한 프로젝트들을 지원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한 시골 마을에 작은 친환경 농업 프로젝트를 검토하던 중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그 마을은 과거 그녀의 가족이 숨어 살던 곳과 비슷한 평화롭고 아름다운 곳이었다. 하지만 제출된 토양 및 수질 데이터에는 미세한 오염의 흔적이 있었고 주민들의 건강 기록에서는 원인 불명의 질병들이 발견되었다. 그녀의 본능적인 직감은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경고하고 있었다. 그녀의 의심은
마을 근처에 위치한 평소 친환경 기업으로 알려진 태영화학 공장으로 향했다. 서한은 이 문제를 가족 회의에 상정했다. 태영화학의 공식적인 환경 보고서는 완벽해요. 하지만 마을의 현실은 달라요. 마치 JQ 그룹이 그랬던 것처럼 그들은 거대한 거짓말 뒤에 추악한 진실을 숨기고 있는 것 같아요. 서아의 말에 가족들은 즉시 그녀를 돕기 위해 나섰다. 이번의 목표는 복수가 아닌 힘없는 사람들을 위한 정의의 실현이었다. 서아는 태영화학의 재무제표와 공시 자료를 분석하기 시작했다. 과거 JQ 그룹을 무너뜨렸던 파괴적인 방식이 아니었다. 그녀는 회사를 파괴하는 대신 그들 내부의 병든 부분을 정확히 도려내기로 했다. 그녀는 비정상적으로 책정된 폐기물 처리 비용과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유령 환경 단체로 흘러 들어간 거액의 기부금 내역을 발견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비밀을 감추기 위한 검은 돈의 흐름이었다. 같은 시각, 하주는 태영화학의 내부 서버에 조용히 침투했다. 그는 그곳에서 삭제된 환경 오염 수치 보고서 원본과 임원들이 주고받은 이메일을 찾아냈다. 이메일에는 공장의 산업 폐기물을 몰래 강 상류에 무단 방류하라는 충격적인 지시와 지역 공무원에게 뇌물을 건넨 정황까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이것은 빼도 박도 못할 범죄의 증거였다. 한편 지우는 태영화학 내부에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을 만한 인물을 물색했다. 그의 프로파일링은 환경안전팀의 한 젊은 과장을 지목했다. 그는 최근 회사에 여러 차례 문제 제기를 했지만 묵살당했고 자신의 아이가 아토피로 고생하고 있어 환경 문제에 매우 민감한 상태였다. 지우는 익명의 동료를 가장하여 그에게 접근, 그의 양심을 자극하고 내부 고발을 위한 안전한 길을 열어주었다. 모든 준비가 끝났다. 유진은 자신의 재단을 통해 마을 주민들에게 법률적 지원을 제공하고 집단 소송을 준비하게 했다. 마침내 모든 증거가 모이고 내부 고발자의 증언까지 확보된 날, 그들은 일제히 움직였다. 서한은 익명의 행동주의 펀드로서 태영화학의 긴급 이사회를 소집하여 경영진의 비리를 추궁했다. 동시에 하준이 확보한 모든 증거는 언론사와 환경단체에 제보되었다. 태영화학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주가는 폭락했고 비리 임원들은 모두 검찰에 구속되었다. 하지만 서한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다른 주주들을 설득하여 회사를 파산시키는 대신 새로운 전문 경영인을 영입하고 회사의 모든 이익을 마을의 환경보호원과 피해 보상에 최우선으로 사용하도록 만들었다. 그녀의 목표는 파괴가 아닌 책임과 재생이었다. 몇 달 후, 서화는 다시 그 시골 마을을 찾았다. 강은 정화 작업을 통해 예전의 맑은 모습을 되찾아가고 있었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다시 마을에 울려 퍼졌다. 그녀가 처음 투자하려 했던 작은 친환경 농장은 이제 깨끗한 물로 유기농 채소를 기르며 희망을 키우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에게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전했다. 서아는 깨끗해진 강물을 바라보며 과거 제이크 그룹의 주가를 폭락시켰을 때와는 전혀 다른 종류의 충만함을 느꼈다. 그것은 파괴의 짜릿함이 아닌 창조와 치유의 기쁨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능력이
돈을 버는 것뿐만 아니라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데 쓰일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유진의 세 아이들은 그렇게 각자의 방식으로 과거의 아픔을 딛고 세상의 빛이 되어가고 있었다.